한 분은 뭐 부득이한 일 때문에 그렇고 또 한 분 또 그러네요. 하여튼 우선 우리 부천신문사 편집위원회 신입회원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라서 기본적인 어떤 신문에 대한 어떤 조정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오늘 날짜를 잡아서 부천신문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또 언론이라는 것은 또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걸 간략하게 또 부천의 역사 더불어서 같이 오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부천신문이 올해로 29주년 됐습니다. 29주년이면 지방 일간지 중에서도 경인일보 다음으로 부천신문이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신문이고요. 부천에 원래 이제 박규식 의원이 자기가 이제 총선에서 떨어졌죠. 떨어지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부천신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도청에다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해서 신문을 이제 창립을 하는데 예전에는 문광부에서 직접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신문은 우리나라에서 문광부 등록 2호지입니다. 그래서 1호지는 지금 현재 폐간을 했고요. 가장 오래된 지역 로컬지 중에서 하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대표이사가 처음에 부천신문사를 오픈할 때 중앙신문에다가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기자 모집을 해갖고 고등학교 하나를 빌려서 약 한 7개 학급을 이제 시험을 본 그런 행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직원을 뽑은 게 8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신문이라는 조그만 이 로컬지가 직원이 87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뭐 기동 취재반까지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아마 엄청나게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에 부천에 주재해 있는 기자들이 대단히 긴장을 했을 정도로 그동안 지역 내에 있는 기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었죠. 사실은 권력이란 언론의 권력이란 대단히 강했을 때 게다가 부천신문이 80명을 뽑아서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자를 파견을 보내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을 정도였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결국에는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어요. 직원들 월급 줘야지, 유지해야지, 관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결국에 문을 닫았고요. 부도가 났고. 그 다음 사장이 또 2대 사장이 또 운영을 해다가 또 부도가 났고. 또 3대 사장이 또 맡아서 또 부도가 났고. 또 4대 사장이 부도. 그러니까 10대 사장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문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마지막 11대 사장이 제 앞에 사장했던 분이 권태욱 씨라고 옛날 중앙정보부의 청와대 안가 담당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1년을 또 맡으셨어요. 1년을 한 다음에 도저히 이 부천신문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사퇴를 하셨고 그때 이제 그 박규식 의원하고 초대 사장을 했던 서정식 기장 두 분이 저를 만나서 이거 할 사람은 권 대표밖에 없다. 이거 좀 맡아달라. 그래서 사실은 저도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 6개월만 제가 틀을 잡아주겠다. 그래서 6개월만 해주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19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내실을 지금 신문에 내실이 기하기 위해서 지역 로컬지 기자가 아닌 지방 일간지 기자로 대체하기 시작해서 기사의 질을 향상을 시키자라고 해서 좀 더 기사의 어떤 퀄리티를 좀 높였고 광고에 대한 어떤 지면 그다음에 편집 이런 방향을 아마 중앙지보다도 대단히 편집 방향을 대단히 빠르게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부천의 어떤 광고 시장의 한계점을 또 극복하고자 제가 이제 경기도 지역신문협회 회장, 중앙협회 회장 하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연간 4억 정도 예산의 이제 광고를 갖고 와서 각 지역에다 배포해 주면서 어떤 광고의 인센티브를 좀 높인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회장 하면서 이제 국적홍보처 광고라든가 청와대에서 내려주는 광고라든가 이런 데까지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광고를 체제로 많이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천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24개 지방 일간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7개가 있고 인터넷 신문이 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매주 신문을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신문사는 없습니다. 유독 부천신문만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기자나 직원들이 별로 없죠.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하는 그런 신문이다 보니까 대단히 영세하고 이런 부분이고, 부천신문은 그에 중에서 저변적으로 이제 신문의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경제 여러 콘텐츠를 갖다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는 신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천신문에서 해온 역할들이 대단히 많죠. 사실은 저도 19년 동안 도대체 우리 신문사 와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하고 한번 제가 페이퍼에다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내동 IC의 몰드밸리, 그러니까 금형 집적화단지 88,000평을 임창열 도지사일 때 부천에다 갖고 온 장본인이 또 저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가 부천 순방을 했을 때 우측에는 원혜영 시장, 좌측에는 권순원을 앉혀라. 그래서 부천의 몰드밸리 산업단지를 갖고 온 사람이 바로 부천시민 원대표다. 부천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를 갖고 와서 지금 현재 한 1,600명의 어떤 수료생을 배출했고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아직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크리스토퍼 교육 자체가 잘 되고 있고요. 또 피닉스라고 또 저희 신문사 자체에서 이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있는 피닉스를 갖고 와서 7기까지 또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 봉사도 우리가 무료 결혼식이라든가 영정사진 촬영이라든가 또 야구르트 배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부대성 사업을 많이 하죠. 또 저희 부천신문사는 자체적으로 부천신문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1억이고요. 거기서 이자하고 나오는 수익금 받고 연 500만 원 이상씩,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기본 10명씩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는 사실 이제 부천신문사 장학회에 이기 전에 새마을 장학회 했었는데, 새마을 장학회에서 저도 처음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명칭도 부천신문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신문사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하나의 장학회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부천 지역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그 정보라면 정보죠. 오늘도 이제 일간지 기자들이 왔다가 지금 봤는데, 지금 현재 민선 7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장덕천 시장이 이제 출범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자나 많은 사람들이, 부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김만수 시장이 삼성에 도전을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시대 때 고구려 언어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경기도, 경기도하고 이제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이쪽은 이제 백제 언어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강원도를 이제 신라 언어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보통 언어 중에서 지명 같은 게 여러분들 아직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시대의 마한언어, 뭐 흑말갈, 청말갈 이런 지명이 부천에 아주 다채롭게 다 있는데, 사실은 1962년도에 서울말씨 토대로 우리나라 표준어를 만들었을 때 그때 지명도 표준어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지명은 그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는 표준어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사투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명은 옛날 그 고대언어에서부터 중세언어로 산적하다 보니까 언어와 문자와 지명이 각기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도 모르고,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도 고구려 언어가 있고 백제 언어, 신라 언어가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명은 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천을 지명학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카트를 그림을 그렸는데요. 1월달 달력은 부천을 무작위로 이렇게 개발을 할 게 아니라 도시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향적인 요소에서 1월달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부천을 옛날에 굴포라고 했습니다. 구불굴자에다 포굴포자를 했었는데요. 이게 한강입니다. 이게 이제 계양산, 이게 강화입니다. 이게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김포하고 강화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한강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옛날에는 바닷물이 8단까지 들어갔답니다. 여기는 지금 대장동, 그 다음에 중동상동, 이 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 지형이 약 1500년 전의 지역입니다. 계양산입니다. 이런 지역이었다가 그래서 굴포천이는 여기 지역 사람들은 굴포천은 알아요. 근데 굴포는 모릅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게 삼국시대 때 전형적인 지역입니다.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 계양산 밑에서부터 삼정동 약대동 사이로 제방을 쌓아요. 이렇게 제방을 쌓으면서 굴포, 주부토, 그래서 장제문을 합니다. 길장자에다 제방자 썼어요. 자방을 쌓으면서 물을 빼기 시작하죠. 물을 빼다 보니까 자연적인 천이 생기죠. 이게 바로 굴포천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물을 빠지니까 여기 뻘이 생기죠. 이게 뻘 위에 불을 형성시키라고 해서 바로 부평이라는 지명이 이때 탄생이 되는 거예요. 통일신라 이후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라뱃길이라고 있죠. 아라뱃길이 원래 경인운하입니다, 사실. 그 경인운하가 어디서 탄생이 됐냐면 여기 철마산이 있죠. 첨천동이 있고요, 부평에. 이 첨천동하고 이 철마산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기 철마산까지 있는 바닷물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것만 뚫으면 여기는 밀물성분 때문에 밀물대 아니면 배가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뚫으면은 인천 앞바다로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삼국시대 때부터 또 고려 70, 90년도 조선시대 중종 때부터 이 공사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이거 실패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이거를 1920년경에 이것도 시도를 하려다 못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 개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천이 여러분들 한 64%가 바다에 뜬 지역입니다. 지금의 지형으로 본다면 반이 바다에 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형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62년 전까지 부천의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시흥구가 부천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흥시, 안양시, 안산의 대부도까지 부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인천, 서구까지 인천의 백분지 90이 다 부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동구만 인천이었었어요. 지금의 쫙 끝머리 거기만 인천이었고 나머지 다 부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의 모든 섬이 다 부천으로 하나였어요. 이게 서울특별시가 되면서 62년대 서울시를 다 뺏기게 됐고 인천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인천시에 다 넘겨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가 그럼 과연 어디 있었냐? 남부에 부천 있을 때 거기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주 힘들게 해서 찾았습니다. 인천에 답동성당이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답동성당이 그 자리가 바로 부천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컸었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등포교도소라고 있죠. 지금 천왕동 교도소로 이제 옮겼는데 원래 영등포교도소의 원래 명칭이 부천교도소. 그럴 정도로 부천이 대단히 광대하고 크다. 그 중에 삼정동하고 여기 사이에 도티골이라고 하죠. 목시통이라고 해서 목시가 만든 도로라고 해서 나무 목시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목시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국에 백토연산이라든가 시흥을 옛날에는 뱀사자를 썼습니다. 사흥이라고 했습니다. 사시성. 그 다음에 부천경찰서, 남부경찰서 도티골 도시. 이런 성씨들이 10대 성씨들이 백제를 움직였던 그런 후족들이 모여 살고 오셨다. 근데 어디 갔나 그랬더니 다 일본 가 있더라고요. 백제 멸망하면서 679년도에 다 일본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1902m부터 18m까지 뻘이 나는 것을 다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편집인들 옛날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공부까지 다 내려갔다 왔습니다. 계양산은 이렇게 보세요. 계양산은 왜 계양산인가를 제가 제일 늦게 찾은 거예요. 이 계자가 계수나무 계자예요. 이 계수나무가 많다라는 뜻인데 아무리 뭐 부평지나 뭐 인천지를 찾아봐도 계수나무가 있다는 흔적이 없대요. 저 전라도나 경상도 산골에 들어가야 우리나라 토종 계수나무가 있을 정도. 그래서 계수나무로 풀면 안 되고 빗물개로 풀면 비가 오면 이렇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안에 움푹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계양산을 빗물이 많이 오면 항시 물이 고이는 많이 고이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뜻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계양산이라는 지명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명을 많이 찾아서 풀었어요. 그래서 가장 부천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중동상도 불포였었다. 전라남도 진도에 불포가 있고요. 충청도 저산 불포는 지형이 거의 없어졌고 함경북도 웅기에 아마 불포가 보존해 있을 건데 남북통일 되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으면 저는 웅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불포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나. 전라남도 진도를 혹시 가실 길이 있다면 아마 그 불포리라고 있습니다. 그 지형은 아직도 이런 형태의 불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지형이 바로 이 불포. 바로 이 내용이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래산의 그 뒤에서 내려오는 데가 진짜 뱀처럼 이렇게 꾸물꾸물 있어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진짜 이렇게 꾸물꾸물 있어요. 뱀처럼. 뱀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16세기 1600년도 뱀내 5일장이 시작이 돼서 5일장 끝나면 소래산, 성주산을 넘어서 소세 5일장. 소세 5일장 끝나면 벌막, 약대동 도강로를 거쳐 계양산 밑에 황호 5일장. 이게 오시장까지 할 정도로 대단히 큰 장소였죠. 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검단을 거쳐서 김포 5일장. 마성 통지를 거쳐서 이걸 배를 타고 넘어서 강호 5일장. 이 사람들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것만 갖고도 사실 강의할 내용이 많은데 넘어가시죠. 을 지면서 조그만 할미산이 있었는데 할미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그림을 남겨놨는데 이 할미산의 개념이 여러분들 재미난 그 전설적인 어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창이 옛날에 문풍지 창이잖아요. 덜컹덜컹거리면 옛날에 그 할머니냐 할아버지들이 영동 할머니 시세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미라고 해서 할미고개라 해서 뭐 허리가 굽어져서 할미고개라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쓰여지는 어원에 할미자가 들어간 지명은 바람을 뜻하는 전설적인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 어디 갔을 때도 바람이 많다 그러면 지명을 풀어보면 할미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리산에 노고단에 가면 바람이 항상 있죠. 없는 적이 없죠. 그 고자가 바로 할미고자입니다. 며느리 고자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조선시대 그 후반기까지는 그거를 할미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며느리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그 고자를 보면은 지명을 그 고자를 찾아보면 항상 바람이 있는 곳이다. 전설적인 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을 복사골이라고 이제 복숭아를 많이 심었다고 이제 오카야마하고 이제 자매가 됐는데 오카야마 자매가 됐을 때 사실 제가 이거 사실 자매가 몇 개 해준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복숭아에 대한 개념은 사실 좀 슬픈 역사가 있죠. 우리 이제 동화나 동요를 보면은 산속에서 아낙들이 빨래를 하는데 커다란 복숭아가 내려와서 건져서 쪼개보니 어린 동자가 나오더라. 자녀가 없는 노부부가 귀히 여겨 데려다가 키우는데 자라남에 있어서 신묘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라. 그래서 한 살 한 살 자라는데 그래서 10세 되던 해 일본 전역에 나쁜 도깨비들이 성행하였는데 이 모모타로상이 나타나서 나쁜 도깨비들을 잡아서 복숭아에다 집어넣고 닫아서 멀리 던져버리는데 근데 사실 이게 왜 슬픈 영화를 썼냐면 1920년대경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언어를 말살하고 한국어를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바두가 배우듯이 철수야 배우듯이 이 모모타로상을 갖고 언어를 배우게 했고 강제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 문자로도 배우고 동요로도 부르게끔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모타로 상에 대한 그런 역사인데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간 또 다른 역사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모모타상을 만든 역사적으로 가상의 모모타상을 만든 거는
북부여의 위르라는 그 왕자가 백제로 합치다가 일본으로 다시 꽃가영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력이나 힘이 너무 방대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저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생각 속에 이번 동아 독립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해서 일본 학자가 얘기를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 바로 북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동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때 만에 54개 주에 이루어졌던 하나의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야대 삼정동 도당국 이 사이로 자연적인 풍락토성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벽돌공장에서 생겨서 다 깎아먹은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많이 평탄화됐는데 예전엔 대전이 대지가 높았다. 우유모탁이라는 그 왕도가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그 사학계 태부였던 이병도 박사의 위치신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부평 사람들은 부천이 아니다. 부평이다 그러는데 부평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포의 바닷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여기에 왕국이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약대 삼정리 도당동 이쪽에 우유모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쓰는 지명과 언어를 보면은 하나의 왕국에 있었던 곳이죠. 지금 현재 아마 정확하게 왕국이 있던 거는 다니엘 병원 있죠. 그 자리입니다. 아마 이 지형을 아마 대단히 재밌게 잘 그려낸 건데요. 여러분 쪄먹는 놈 있죠? 단호박. 그 단호박이라고 쓴 언어를 쓴 지 한 20년밖에 안 돼요. 그냥 쪄먹는 호박이라고 했어요. 학술적으로는 그냥 청동호박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 약대동 사람들 토박이들은 이걸 모브라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옆 동네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심지 않았는데도 그냥 덩굴로 그냥 나오고 그냥 들로 밭으로 그냥 막 자생을 했던 것 같아요. 보관동 이걸 통 털어서 검다래라고 합니다. 중세형으로. 검은 크고 많다는 뜻이고 다래는 산골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산골마을이 된다. 그 작동에서 고리울 축제라고 왔다 갔다 하고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고리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같은 우리다. 산골마을이다 보니까 집이 500m, 100m씩 하나씩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이 한 울타리에 있는 산골마을이다라는 그런 고리울의 개념이고요. 까치 작을 써서 작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 된 거고요. 원래는 그 부평에도 작전동이라고 하는데 까치 작졌습니다. 산골마을이라는 뜻으로 푸시면 될 거예요. 영월동은 같은 울타리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 쭉 떨어져 있어. 그래서 같은 열자 써서 나도 한 울타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광동은 아주 오래된 마을이다. 이걸 백전으로 분석을 하면 장군들의 묘총이 있는 곳보다 고감이 높죠. 조마루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포도하고 해장 다 드셔보셨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수렵 생활을 했죠. 수렵 생활을 했던 얘기는 이동 생활을 했는데 이동 생활하다 정착을 하게 돼요.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이제 알면서 정착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얻은 곡식이 벼가 아니라 조였답니다. 조는 들이나 판에 뭐 산이나 이렇게 뿌려서 해서 잘라갖고 타작해서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옛날로 얘기하면 지금 뭐 시청 자리죠. 거기가 시청이었으니까 그 주변 뒷분이 그 조가 많이 심어져 있는 언덕 위에 구릉지라는 뜻입니다. 조마루라는 뜻이. 조가 많이 심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원민구청의 앞에 맞은편을 갖다가 옛날에 벌막이라고 했어요. 이 벌막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는 뻘막입니다. 뻘 위에 생긴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벌말이 있죠. 저 추어탕 잘하는데 벌말은 뻘 위에 생겨진 마을인데 뜻은 똑같은데 그건 벌말은 고구려 언어 식표입니다. 이건 한자 식표입니다. 여기가 로타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주막 역할을 했었고 옛날에 노인네들이 추수 끝나고 그러면 쌀 몇 가마 팔아갖고 여기 와서 또 한 달 동안 여기 동안 주구장창 드셨던 곳이 또 여기거든요. 네,
거름절개 어원을 풀면 얼겁게 드러내놓은 절개한 지형을 뜻하는 겁니다. 이 통신이다. 전형적인 통신이다. 깊은 구지라고 그러는데 구지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종래동을 구지로 적혀있죠. 72년, 73년도까지는 구지라고 했는데 부천시로 습격되면서 지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명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구지 1기, 구지 2기, 구지 9기까지 있었는데 구지라는 말을 이제 종래로 이제 고치기 시작했는데 사실 구지라는 말은 이 부천이 고구려 백제가 항시 뺏기던 지역인데 고구려가 점령할 때는 여기 소세예요. 고구려 언어로 쇠금을 뜻해요. 큰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백제가 점령할 때는 구지야. 구지도 쇠금을 뜻해요. 그러니까 백제 언어는 구지, 고구려 언어는 소세. 그러다가 보니까 구지하고 소세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뜻은 같은데 그 어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소세고 구지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깊은 구지, 근데 여기는 진짜 구지인데 저 산 밑에 있는 구진말이야. 이게 바로 구진말, 깊은 구지. 그래서 한자로 이걸 푸니까 깊은 심자 계곡국자에다가 깊은 구지를 갖다가 한자로 신곡동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좀 쉬워요. 오정동인데 오정동이라는 뜻은 나오자에다가 이제 공물전자를 쓰는데 아주 큰 오제이를 갖다가 원래 금골, 그러니까 금 발음이 나니까 이제 금골이라고 하는데 작고 큰 산골 마을이 어우러진 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지명을 보면 큰 마을, 작은 마을, 아주 큰 마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사실 이게 흐름의 메카만 알면 사실 지명을 금방 풀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메커니즘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방울이뜰이라는 거는 제방을 쌓아서 만든 뜰. 그러니까 지금 오정동에 있는 그 벌판이 제방을 쌓아서 만든 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그 오정명차 써가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줬는데 베르네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최연소라는 어떤 그걸 잘 모르는 역사학만 한 친구가 베르네촌이다 그랬더니 뭐 외국에서 말을 따왔다 그런 소리를 한번 얘기했고, 박지희 의병장이 큰 전투를 해서 거기서 싸워서 이겨갖고 피가 내를 잃어서 비린내천이 됐다 이랬는데 어원적인 지명학적인 개념을 모르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베르네의 원어는 비데이입니다. 비데이. 사만시대 마하노입니다. 베르네라는 뜻이. 근데 그때는 베르네가 아니라 막 어음이 변천을 가지면서 지금 베르네라고 했는데 원어는 비데이다. 근데 백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 비유천, 고구려 언어식으로 표현하면 빌, 곁가지 개우. 저놈은 저놈한테 빌부터 살아. 그 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이나 바다가 이렇게 있죠. 큰 강이나 바다가 있으면 이런 곁가지 개우를 갖다가 비데이천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가면 많죠. 비루천, 빌천 이런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원이 아직도 보존되고 옛날 중세 언어가 살아있는 것이 제주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이런 지명들이 있고. 근데 지명이 오면서 변천을 갔다 오니까 그게 원지명이 뭔가를 잘 못 찾아서 그걸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명을 보면 탄천이라고 하잖아요. 탄도 천이고 천도 천이에요. 중복이 된 거예요. 탄이라는 뜻은 하나의 천이라는 뜻입니다. 강이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실기 천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자가 들어가죠. 설악산, 눈이 쌓여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악자가 들어간다 해서 험한 산이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악자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동에 가면 악양면이라는 게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산이 많이 있는 지역,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확히 모르면 그 지명을 잘못 풀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지금 인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재이고개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 어원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인천 시사를 보면 독재이고개를 갖다가 여기 독 굽는 마을이 있었대요. 지금 우리 부천의 유한대학교 앞에 독쟁이에요. 거기도 독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독 굽는 얘기 없잖아요.
왜 그러냐? 어원을 분석을 못한다. 독재이라는 건 조선 초의 사투리입니다. 원래 원음은 덕재입니다. 길덕자에다 마루제자를 쓰는 겁니다. 긴 고개라는 뜻이죠. 근데 덕이 강음절면에서 독이 되고 제가 순을 받는데 쟁이가 되는 거예요. 독재이라는 긴 고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원을 제대로 모르고 풀지 못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죠. 강원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가 절골이라고 있죠. 보통 절골 휴양림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절골 휴양림을 지금 언어로 보면 여기가 절이 있었던 곳인가 보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절골을 한글로 쓴다는 거예요. 구한말까지는 그게 위헌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절개절자 쓴다는 거예요. 절개한 듯한 지형이기 때문에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라. 그게 위헌 표지판인데 그걸로 한글로 절골 하니까 여기 절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은 그 절골 휴양림도 있고 주상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칼로 자르는 듯한 형상을 하는 게 그 절개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 특히 가면 산속에 가면 절골이라는 어원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구한말 때 마지막으로 썼던 위헌 표지판이다. 근데 그건 한글로 쓰면 안 된다. 한문으로 써서 절개절자라는 뜻이고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까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위헌 표지판인데 그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대단히 잘못 인식돼서 쓰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언어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쓰는 언어나 문자나 지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괴리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